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심각한 냉각 상태에 있고요. 언제 북핵이 터지겠느냐, 아니면 미국의 선제 타격이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보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북 제재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협상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동복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협상은 가능한지, 그 협상의 결과가 정말 대한민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모시게 됐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선생님 제가 북한에서 인민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께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평양을 다녀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아니고 네. 남북 조절위원회 회담이죠. 남북 조절위원회. 1972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양에 갔다 왔죠. 그때. 그때 제가 그 인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평양에서 대단했습니다. 남조선 기자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라, 어떻게 대처를 해라, 그리고 막 아무 데나 이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실업자라고 보인다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뭐 하여튼간 규정이 되게 많았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평양에 오셨었군요. 그래요. 그때 이제 11월 4일 날 우리가 이 개성에서 직승기 헬리콥터로 평양에 가가지고 역포에 마련한 간이 헬리콥터 착륙장에 내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루어졌죠. 거기에 꽃을 들고 마중을 나왔던 여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김현희였고, 글쎄요, 그 김현희가 나한테 꽃다발을 줘서 받았는데, 사실 그때 김현희인 줄 몰랐죠. 예. 다만 그때 이제 그 장면이 왜 기억에 남았느냐면은, 내가 김현희가 아주 이쁘게 치장을 하고 정말 북한 소녀들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플라스틱 웃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오길래 나는 따뜻하게 감싸주려고, 이 꽃이 이쁘구나, 이 꽃 이름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말을 듣더니 이 아이가 웃음이 싹 달아나고 뒤로 4발짝쯤 착착 군인식으로 물러서더니 딱 정면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조선 사람이 조선 꽃도 이름을 모릅니까? 하고 그냥 받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잊질 못하고 기다리던 이제 자동차에 탔는데, 자동차 앞자리에 안내원이 있더라고요, 남자 안내원. 근데 그 꽃다발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11월이니까 야생국화예요. 야생국화. 그렇긴 한데 내가 하도 기가 차서 그 안내원 어깨를 툭툭 치면서 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보, 도대체 이게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까 그 아이한테 그렇게 물었다 이렇게 하게 되게 퉁명스러운 대꾸를 받았는데, 이름이나 합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뒤로 들어보면 씩 웃으면서 조선꽃이죠 뭐 이랬어요. 내가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그 회담 끝내고 서울 돌아와서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북의 분단이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만들어 놨더라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1987년이죠. 87년에 이 칼기 폭파 사건이 생기고, 나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면 삼성에 가서 삼성정밀 대표이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사건이 터지고 김현희를 데려다가 이제 신문하는 기사가 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가 1972년 11월 4일 날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을 마중 나갔던 저희 학생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때 장기영 씨라고 하는 이한테 꽃다발을 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그 장기영 씨한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톡 쏴서 그 이제 이 대답을 해가지고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이 조선꽃 이름을 이 꽃 이름을 물어보는데 내가 그렇게 그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나하고 김현희 사이만 있었던 얘기지 다른 사람들하고 있었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얼마 있다가 김현희 가짜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경향신문인가 MBC에서 그 가짜설을 얘기하길래 내가 그때 이제 그 편집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김현희가 가짜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김현희가 꽃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난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걸 갖다 그 이제 증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김현희가 이북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설렁설렁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1991년에 내가 다시 남북회담에 복귀를 했어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면서 그때 91년도에 또 했지요. 그래서 91년에 그 당시에 그때는 국가 안기부죠. 안전기획부죠. 안전기획부 부장특별보좌관이 돼가지고 그 이제 그 고위급 회담 대표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이 김현희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김현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 장기영 씨를 아느냐 말이죠.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장기영 씨라고 그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장기영 씨를 모르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직승기에서 내릴 때 두 번째로 내린 분이 좀 몸이 뚱뚱한 분이 있어서 자기들 꽃다발을 줬는데 그랬더니 그 신문관이 그럼 장기영 씨고 그래서 장기영 씨인 줄 알았다. 왜냐면 장기영 씨가 그때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 다음에 내리는 것이 뭐 당연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그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하고 항상 행동을 같이 그 위원장 따라서 내린 게 난데 두 번째로 내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됐다 해서 이제 그게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나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평양 가서 보니까 아주 전 사회적으로 긴장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그때 인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막 뭐 말하는 것도 다 이제 규정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아까 그 김현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준비된 말이 있는데 꽃 이름을 물어볼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당황해서 본색이 드러난 거죠. 평소에 적대적인 교육을 받은 거 그걸로 돌아가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중앙 시평에 이제 나왔는데 김정은과 언제 협상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김병현 교수가 썼네요. 그리고 지금 또 뭐 러시아가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편들고 나서고 있고 그러면 지금 72년부터 지금까지면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도 대화를 했고 그때도 협상을 했고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고 해왔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72년에 1년에 남북회담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적십자 회담을 시작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예비회담을 하는 동안에 이 마쿠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회담 두 갈래로 회담이 되게 됐고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회담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그 공산주의자들과 대화한 경험이 있는 나라 사람들 전문가들을 세 나라에서 모시다가 우리가 워크숍을 했어요. 하나는 대만에서 왔고 하나는 미국에서 왔고 하나는 독일에서 왔어요.
예. 그 대만 사람은 내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대만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겁을줬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절대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회담을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중국의 국공협상 때의 기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누가 하느냐면 프레드 찰스 이클레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데 이분이 그 협상학의 대가예요. 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How Nations Negotiate, 국가 간의 협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그 소울트 1단계 그 전략무기 제한 협상 1단계 협상 때 미국 대표단의 협상 기술 담당 자문역으로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 기억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에도 아주 그 메인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절대로 원칙적인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날 워크숍에 그 1971년 어느 달인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 얘기도 그거예요. 절대로 원칙적인 합의, agreement in principle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원칙적인 합의를 해놓으면은 합의한 뒤에 그 원칙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자기네 나름의 일방적인 해석을 들고 나와가지고 예. 합의를 몇 개 합의를 만들어서 결국 깨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나중에 그 용어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복잡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그 권고에서 그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참고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그 합의를 그 원칙을 이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북한도 그 아주 스탈린식 그 공산주의자로 모든 합의는 원칙적인 합의로부터 접근하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후일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온 한스 시어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내독관계성의 정책 일국장으로 네. 그 브란트가 그 동독하고 협상할 때 항상 브란트 바로 뒤에 앉아서 그 조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무슨 희한한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은 동독 사람들이 양독 관계에 관련해서 그 한 모든 얘기를 집대성을 해가지고 네. 그걸 이슈별로 분류해서 네. 분류한 이슈별로 그 동독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한 대응 발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이 파일을 해놓고 색인 목록표를 만들어서 네. 목록표를 담은 이 가방을 제가 들고 브란트 뒤에 앉았다가 그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딱 색인표를 찾아가지고 예. 뒤에 있는 자기 그 보좌관한테 연락하면 5분 안에 그 준비한 발언문이 나와가지고 브란트가 사용하게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아주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중앙정보부가 그 작업을 했지만은 북한의 그 이제 김일성의 이나 이런 그 공산당에서 남북관계 현안별로 문제별로 얘기한 걸 모아서 그걸 작업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이게 워낙 거짓말을 난당으로 해서 그렇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걸 포기했는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1974년에 그 다음에 71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해인 73년에 독일에서 그 소위 기욤 사건이라고 큰 사건이 터졌어요. 예. 브란트의 정치 담당 그 이제 수상 비서관으로 양독 관계를 다루는 그 정점에 있던 그 기욤이라는 사람이 기욤. 본래 동독의 간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상실에 앉아서 모든 정보를 동독에다 다 내겨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스 시어바움 얘기는 한 말인 게 지가 뭐 신기하게 만들어놨던 건 다 이미 동독에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그 74년에 내가 독일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 시어바움이 베를린 정부에 베를린의 사회당 정부인데 정부에 무슨 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내가 베를린 갔어요. 그 전화를 했죠. 네. 내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나와라. 그 나왔어요. 나와서 밥 먹다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그때 네가 와서 아주 신기한 얘기 같아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네 그 무슨 그 색인 편지 뭔지 그 다 공도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 뭐 네가 작업한 게 소용이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주 개면쩍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그 의심 때문에 협상을 해도 협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속을 다 훑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된 점이 있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아주 개면쩍게 웃는 게 예.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예. 대화라는 게 그렇죠. 내가 1972년 11월 1달에 평양 처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북한하고 그 회의를 하기 전에 현안에 관해서 사전에 협상을 하잖아요. 예. 항상 그 협상을 내가 맡았어요. 그때 이제 내 상대역이 전금철이라고. 전금철, 전금철이가 알죠. 예. 내 상대역이에요. 뭐 이틀 밤을 밤새워서 뭐 한 가지 가지고 협상을 해도 뭐 결국 그 타결이 안 됐었는데 그 하는 도중에 전금철이는 느닷없이 이러더라고요. 이 선생, 내가 하는 것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공산당을 반대하면 민족 단결이 안 되죠.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죠. 네.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내가 순간 당황했어요. 예. 이거 대답하기가 난처한 질문이 아닌가. 예. 그러나 얼핏 생각하니까 논리학의 3단 논법 생각이 나더라고요. 3단 논법의 그 가지를 잘 바꾸면은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당신 먼저 대답하라고 말이야. 공산당을 주장하면 민족 단결이 안 되죠. 예.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죠. 예. 공산당을 주장하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미 쑥 들어가가지고 더 그 말을 못 하는데 네. 사실 이 교환에 소위 공산주의자들과 협상, 대화의 에센스가 담겨 있어요. 예. 뭐냐?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협상을 되게 어떤 현안 문제 가지고 타협을 하죠. 네. 공산주의자는 타협이 아니에요. 없죠. 예. 공산주의자들은 이 글레 박사가 그렇게 정했지만은 전쟁터에서 획득하지 못한 것을 책상 위에서 획득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이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이론을 전공한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갈파한 건데, 그래서 남북 간의 이 대화라는 것이 말이죠.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대화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짓 중에 하나가 협상이에요. 공산주의자들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소위 대화를 한 게 몇 년입니까? 1991년부터니까 그렇죠. 27년이 됐어요. 그렇죠. 27년 동안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회담하고 협상하고 대화한 데서 한 걸음도 진전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진전이 없죠. 오히려 밀렸죠. 오히려 밀리고 네. 오히려 그 대화나 협상을 이유로 해서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길로 가도록 시간을 허용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누군가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협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일단 협상에다 걸어가지고 안 되는 해결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차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협상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협상을 하면은 실수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점을 망각하고 협상이 무슨 만병통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협상에 달려들다가 오히려 불에 대해 가지고 화상을 입는 일을 많이 겪죠. 그렇죠. 뭐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하면 완전히 뭐 전쟁 광신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동네 깡패가 있는데 동네 깡패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청와대가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을 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중국을 13일날 방문하신다 그러시죠. 네. 추미애 여당 대표가 가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중국의 속국처럼 막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왔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서 또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이 한중 정상회담에 예. 대한 우리의 우려가 참 많죠. 예.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일 안 되는 일 일종의 성취를 과시하려고 하는 아주 굉장한 그 초자감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이 가령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참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가령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이 핵 문제의 성격상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얘기가 되더라도 돼야 되는 게 옳아요. 네.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서 네.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그 미국이 북한하고 지금 북한이 중국하고 북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 속인데 우리가 곁가지를 쳐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시진핑하고 만나서 가령 지금 무슨 북한에 대해서 유류 공급한 걸 중단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에도 얘기가 그동안에 충분히 되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미국도 잘 이 얘기를 가지고 중국하고 말을 잘 섞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거론할 거예요? 그야말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면서 이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중국에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다면은 예.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진핑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진핑하고 얘기를 섞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한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입니까? 정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선제 타격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게 뭐 미국이 결정하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선제 타격 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한 소리만 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서 몇 가지가 좀 걸리는 얘기겠는데 하나는 무슨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두 갈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는 그렇죠. 그 남북 관계를 가지고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는 북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랬죠. 근데 이제 미국 관계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이거는 정말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은 대화의 성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했죠. 선제 타격 얘기를 했는데 선제 타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2년 전까지는 네.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2년 전까지는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네. 지금도 이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해서 미국 도시들을 깨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완성도를 갖췄느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이가 너무 설쳐가지고 네. 지금 미국의 조약, 미국의 언론으로 하여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미국 본토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에 노출되게 됐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겁을 먹게 지금 이르러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요 며칠 전에 미국 CIA가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3개월 안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 공격 앞에 노출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역지사지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고는 강대국이, 북한이라고는 그야말로 이 동네 깡패로부터 핵으로 얻어맞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 핵 능력을 제거하는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벌써 30년 가까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은 거의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저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북한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선제 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제 타격 그러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적이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UN 헌장 51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UN 어느 회원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게 돼서 말이죠.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UN이 41조와 42조에 입각한 어떤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그 기간 중에는 그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 이 무력 공격을 가한 나라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할 자위권을 갖는다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위권의 차원에서 지금 벌써 3년 전부터 북한이 매일처럼 워싱턴을 때리게 까부시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지금 그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지금 공가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그 협박이고 공격 위협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UN 헌장 51조 입각해서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때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짚어가지고 어떤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문제에서 미국의 국토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할 위험에 직면해가지고 미국의 그 국가 안보에 관한 결정을 UN 헌장 51조 입각해서 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시비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유엔 사무처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북한 외무상을 지금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외무상을 만났든 김정은을 만났든 별로 매끄러운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또 김정은이 만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1992년에 우리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게 소위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이에요. 이거를 합의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서명이 아니라 서명은 연행무기가 했지만은 김일성이가 그걸 갖다가 승인을 했단 말이죠. 비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김일성이를 예방을 우리가 갔어요. 그 김일성 궁전으로. 가서 우리 대표단이 이제 그날 점심을 거기서 낸다고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김일성이가 정원식 수석 대표를 정보작업을 해서 나하고 정원식 대표가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부시부시 꺼내더니 말이죠. 성명을 읽더라고요. 그 성명은 우리가 합의해서 서명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남조선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이거를 줄줄줄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의 실체예요. 맞습니다. 소위 자기네들이 합의하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소위 챙기려고 하는 이익을 챙기는 쪽에만 국한에 서는 것이고 북한의 본심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바로 실증해준 하나의 장면을 내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꿈이죠.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는 말이 이럴 때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나도 해박한 지식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예, 역시 그 수많은 남북 회담의 경험들을 축적하신 분으로서 정말 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이 정말 뭐 여동치는 전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한치 앞을 가려볼 수 없는 이 전국에 거견의 말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